연준과 트럼프, 금값과 영국 중앙은행, 비트코인 대 이더리움, 시장에 관망해야 할 포인트가 너무 많은 지금입니다. 겉으로 보면 그냥 각각의 이슈들이지만 연결해서 보면 한 가지 큰 흐름이 보이죠. 신뢰가 흔들릴 때 돈은 어디로 도망가느냐, 그리고 유동성이 풀릴 때 누가 더 강하게 반응하느냐. 오늘은 이 흐름을 한 번에 묶어 짚어드리겠습니다. 연준이 다시 돈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숫자부터 말씀드리죠. 6월 30일에 110억 달러가 시장에 투입됐고 10월에는 500억 달러가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앞으로 3주 안에 553억 달러가 더 풀릴 예정입니다. 이 정도면 미국 역사상 손에 꼽히는 수준이라고 표현해도 과장이 아닙니다. 뉴욕 연준 기준으로 지난 7개월 동안 월스트리트에 들어간 돈을 합치면 총 4,200억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580조 원 규모. 숫자 자체가 주는 압박감이 다르죠.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연준이 한동안 긴축 기조를 유지했습니다. 금리를 올렸고 양적 긴축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정도 규모로 다시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건 뭔가 시장에 불안 요소가 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감이 잘 안 오실 수 있으니까 비교 대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기억하시죠?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고 전 세계 금융시장이 패닉에 빠졌을 때 미국 정부가 은행들 살리려고 긴급 투입했던 구제금융이 있었습니다. 그때 온 세상이 난리였죠. 매일 금융위기 특집이 나오고 은행이 무너지고 기업이 흔들리고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비슷한 규모의 돈이 그것도 7개월 동안 조용히 시장에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정상적인 상황일까요? 저는 오히려 이렇게 봅니다.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수면 아래에서는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진행되고 있다고요. 다만 유동성이 풀리면 단기적으로 자산 가격에는 호재입니다.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암호화폐든 시중에 돈이 많아지면 그 돈은 결국 어딘가로 흘러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2020년 연준이 무제한 양적 완화를 선언했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주식시장이 V자 반등을 했고 비트코인은 그해 말부터 폭등을 시작해서 2021년에 역대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유동성의 힘이 그만큼 강력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급부가 있습니다. 달러를 많이 찍으면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그게 결국 물가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2022년, 2023년에 뼈저리게 겪었던 인플레이션, 바로 그 부작용이죠. 연준 입장에서는 딜레마입니다. 유동성을 안 풀자니 시장이 불안하고 풀자니 인플레이션이 다시 고개를 들 수 있습니다. 지금 연준은 그 줄타기를 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인플레이션 얘기가 나왔으니 실제 물가 상황을 보겠습니다. 미국 소고기 가격이 파운드당 6달러 67센트를 기록했습니다. 역대 최고치입니다. 2020년과 비교하면 72%가 올랐습니다. 불과 4년 만에 거의 2배 가까이 뛴 겁니다. 소고기만 그런 게 아닙니다. 닭고기 올랐고, 커피 올랐고, 설탕 올랐고, 식용유 올랐고, 과자류까지 전부 다 올랐습니다. 미국 서민들 장바구니 물가가 사실상 폭등한 상황입니다. 예전에는 스테이크가 일상적인 식사였는데 이제는 특별한 날에나 먹는 음식이 되어간다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소고기가 사치품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미국에서요. 미국 정부는 계속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있다고 발표합니다. 지표상으로는 물가 상승률이 둔화됐다고 하죠. 근데 마트에서 장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전혀 체감이 안 됩니다. 오히려 더 팍팍해졌다는 게 현실입니다. 월급은 크게 변한 게 없는데 장바구니는 점점 가벼워지는 느낌. 이게 사람들의 진짜 체감입니다. 그래서 미국 내에서도 이런 불만이 계속 나옵니다. 도대체 정부가 보는 물가랑 내가 보는 물가가 왜 이렇게 다르냐? 그리고 여기서 모순이 하나 보입니다. 연준이 물가 잡겠다고 금리를 올려놓고 다른 한쪽에서는 이렇게 돈을 계속 풀고 있습니다. 브레이크 밟으면서 엑셀도 같이 밟는 겁니다. 차가 어디로 갈지 운전자도 모르는 상황이죠. 이게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시장에서도 의문을 품는 시선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불안감이 어디에 반영되고 있느냐? 바로 금시장입니다. 금값이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금이 왜 안전자산이라고 불리는지 다들 아시죠? 수천 년 동안 인류 역사에서 금은 가치 저장 수단이었습니다. 전쟁이 나도 나라가 망해도 금은 금이었습니다. 그래서 불확실성이 커지면 사람들은 금으로 몰립니다. 지금 금값이 이렇게 오른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겉으로는 주가도 오르고 경제 지표도 괜찮아 보이는데 속으로는 이거 뭔가 이상한데 하는 투자자들이 많다는 겁니다. 중앙은행들도 금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중국, 러시아, 인도, 터키 같은 나라들이 달러 의존도를 줄이면서 금 보유량을 늘리고 있죠. 큰 손이 금으로 움직인다는 건 기존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여기서 비트코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비트코인은 현재 93,000달러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피터 슈프 같은 금 신봉자들은 이런 말을 하겠죠. 봐라, 금이 오를 때 비트코인은 떨어지지 않느냐. 근데 이건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봐야 합니다.
금이 오를 때 비트코인이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상황마다 다릅니다. 같이 오르는 경우도 있고 시차를 두고 따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2020년에도 금이 먼저 사상 최고치를 찍고 비트코인이 몇 달 뒤에 폭등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거예요.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으로 보는 시각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 이 흐름이 비트코인에 불리하지만은 않습니다. 특히 기관 투자자들 사이에서 비트코인을 포트폴리오 해지 수단으로 편입하는 움직임이 계속 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무역전쟁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을 향해 관세 폭탄을 던졌습니다. 대상국이 프랑스, 독일, 영국,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네덜란드, 서유럽과 북유럽 주요국 전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 10% 관세를 부과하고 6월 1일부터는 25%로 올린다고 발표했습니다. 근데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그린란드 협상이 타결되면 관세를 풀겠다는 겁니다. 처음 들으면 황당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린란드가 뭐길래 유럽 전체를 상대로 관세 전쟁을 벌이느냐? 근데 그린란드는 생각보다 단순한 얼음섬이 아닙니다. 첫째, 지정학적 위치입니다. 북미, 유럽, 러시아 사이에 딱 걸려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북극 얼음이 녹으면서 새로운 해상 운송로가 열릴 수 있고 그 길목에 그린란드가 있습니다. 북극 항로가 열리면 아시아에서 유럽까지의 거리가 스웨즈 운하 경유보다 더 짧아질 수 있다는 계산도 나오죠. 러시아와 중국이 이쪽으로 움직이면 미국 입장에서는 그냥 두기 어려운 자리가 됩니다. 둘째, 자원입니다. 그린란드 땅속에는 우라늄, 금, 석유, 히토류 같은 전략 자원이 묻혀 있습니다. 특히 히토류는 반도체, 전기차, 방산 산업의 필수 원자재죠. 지금 중국이 히토류 시장을 거의 쥐고 있는데 그린란드 개발이 본격화되면 판도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셋째, 군사적 가치입니다. 북극권 방어 거점으로서의 전략적 중요성이 큽니다. 러시아를 견제하는 최전방 기지 같은 성격을 가질 수 있죠. 그래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린란드를 미국 영향권 안에 두고 싶어 하고 그 압박 수단으로 관세를 쓰는 겁니다. 유럽이 가만히 당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유럽연합의 방어적 수단을 발동하자고 주장합니다. 이게 뭐냐면 유럽연합이 강대국의 경제적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해둔 보복카드입니다. 한마디로 경제 핵무기에 가깝다고들 하죠. 구체적으로는 이런 방향입니다. 미국 기업의 유럽 시장 접근을 제한하거나 미국 은행을 유럽연합 공공조달에서 배제하거나 미국 빅테크 기업을 타깃으로 규제를 강화하는 식입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실제로 사용된 적은 없습니다. 만들어만 놓고 꺼내본 적이 없었던 카드죠. 근데 유럽연합이 이걸 진지하게 검토한다는 건 상황을 그만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유럽연합 긴급회의가 예정되어 있고 여기서 어떤 톤이 나오느냐에 따라 시장 분위기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트럼프의 관세 전략에는 패턴이 있습니다. 먼저 강하게 위협합니다. 그리고 시장이 닫힌 시간에 발표하는 경우가 많죠. 주말이나 공휴일 직전에요. 시장이 열리면 출렁입니다. 그때 협상 테이블을 엽니다. 상대도 시장 압박을 받으니까 협상에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적당한 선에서 딜이 체결되면 시장이 다시 반등합니다. 이번에도 비슷한 수순일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그래서 단기 변동성은 클 수 있지만 공포에 휩쓸려 던질 타이밍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런 변동성을 기회로 활용하는 돈이 등장하는 구간이기도 하죠. 여기서 독특한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영국 중앙은행에서 근무했던 전직 고위 분석가가 현 총재에게 직접 서한을 보냈습니다. 헬렌 마카오라는 인물인데 금융보안 분야에서 오래 일했던 사람입니다. 내용은 이겁니다. 금융 시스템 붕괴에 대비한 비상 계획을 세우라는 것. 흥미로운 건 예시 시나리오입니다. 외계 생명체 존재를 공식 발표하는 상황을 가정합니다. 백악관에서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라고 발표하는 순간 시장과 금융 시스템이 어떻게 흔들릴지를 분석한 거죠. 이게 황당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근데 핵심은 외계인이 아닙니다. 이 분석가가 말하고 싶은 본질은 이거예요. 현대 금융 시스템은 신뢰로 돌아갑니다. 사람들이 은행을 믿고 정부를 믿고 중앙은행을 믿으니까 시스템이 유지됩니다. 은행에 맡긴 돈이 내일도 있을 거라고 믿으니까 뱅크런이 안 터지고 달러가 내일도 가치가 있을 거라고 믿으니까 달러를 받는 겁니다. 근데 그 신뢰가 한 번에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뱅크런이 터지고 결제 시스템이 흔들리고 공급망이 끊기고 사회 질서까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외계인 발표는 극단적 예시일 뿐이고 핵심은 신뢰 붕괴를 초래할 수 있는 이벤트는 언제든 올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이 분석가가 쓴 표현이 있습니다. 존재론적 충격이라는 말인데 사람들이 내가 알던 현실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고 느끼는 순간이죠. 그 순간 신뢰가 붕괴하고 시스템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그 분석가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어디로 도망칠까? 정부에 의존하지 않는 자산으로 몰릴 가능성이 크다. 금이 될 수도 있고 비트코인이 될 수도 있다고요.
그리고 금에 대해서도 단서를 달죠. 만약 금을 대량 생산할 기술이 가능해졌다는 의심이 생기면 금의 희소성 내러티브도 흔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반면 비트코인은 수학적으로 희소성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총 발행량 2100만 개가 코드에 박혀 있고 그 누구도 이를 임의로 늘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신뢰가 필요 없는 시스템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누가 믿으라고 강요하는 게 아니라 직접 검증하고 확인하는 구조니까요. 이제 월가에서 벌어지는 흥미로운 대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이클 세일러의 스트래티지가 지난주에도 비트코인을 샀습니다. 12억 5천만 달러어치를 추가 매수했고 현재 총 68만 7,410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합니다. 이건 전체 비트코인 공급량의 약 3%에 해당합니다. 2020년 8월 처음 2억 5천만 달러어치 비트코인을 샀을 때만 해도 저 회사 뭐 하는 거냐는 시선이 많았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스트래티지 주가는 지난 10년간 엔비디아 다음으로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는 평가까지 나옵니다. 비트코인 자체보다 더 올랐다는 얘기도 붙고요. 세일러의 전략은 단순합니다. 전환사채나 우선주 같은 금융상품으로 자본을 조달하고 그 돈으로 비트코인을 삽니다. 비트코인이 오르면 회사 자산 가치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더 좋은 조건으로 더 많은 자본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자기 강화 루프입니다. 세일러가 밀고 있는 개념이 디지털 크레딧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구조죠. 스트래티지가 우선주를 발행하고 그 우선주는 무위험 수익률보다 높은 수익을 제시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고수익 예금처럼 보일 수 있고요. 그 수익의 배경에 비트코인이 담보처럼 깔려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오르면 신용이 강화되고 신용이 강화되면 자본 조달이 더 쉬워지고 조달이 쉬워지면 다시 비트코인을 더 삽니다. 세일러는 이런 구조를 아주 단순하게 이해 가능한 상품이라고 말하곤 하죠. 반면 톰 리는 이더리움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톰 리가 회장으로 있는 회사 비트마인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이더리움을 보유한 기업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약 130억 달러어치 이더리움 공급량의 3.12%를 보유했고 목표는 5%입니다. 원래는 5% 달성에 5년이 걸릴 거라고 봤는데 7개월 만에 68% 지점까지 왔다고 합니다. 스트래티지가 비슷한 규모의 비트코인을 모으는데 4년이 걸렸던 것과 비교하면 속도가 굉장히 빠른 편이죠. 비트마인의 수익 모델은 스트래티지와 결이 다릅니다. 이더리움은 스테이킹이 됩니다. 보유하면 연에서 5% 내외의 수익이 나온다는 계산을 하죠. 톰리 계산으로는 연간 3억 6,700만 달러에서 3억 9천만 달러 정도의 수익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여기에 현금 보유분에서 나오는 이자까지 더하면 연간 4억 달러 이상 세전 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요. 그리고 비트마인은 문샷 투자도 병행합니다. 샘 알트만의 월드코인 그리고 미스터 비스트의 비스트 인더스트리스 같은 쪽에도 투자를 했다고 하죠. 미스터 비스트는 유튜브 구독자 10억 명을 넘겼다는 상징성이 있고 그 플랫폼 자체를 차세대 유통망으로 보는 시각이 있는 겁니다. 결국 스트래티지 대 비트마인 논쟁의 핵심은 이겁니다. 비트코인은 희소성에 베팅합니다. 2100만 개라는 공급 제한이 박혀 있습니다. 그 누구도 쉽게 바꿀 수 없다는 전제 위에 서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기능과 확장성에 베팅합니다. 토큰화, 인프라, 네트워크 효과, 그리고 스테이킹 수익까지요. 둘 다 일리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해봐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시대로 들어가고 있느냐는 겁니다. AI가 코드를 무한정 복제하는 시대입니다. 디지털 세계에서는 복제 비용이 사실상 제로로 내려갑니다. 새 토큰을 만드는 것도 쉽고 새 플랫폼을 만드는 것도 쉽습니다. 이럴수록 무엇이 희소해질까요? 아무나 복제 못하는 것, 물리적으로든 수학적으로든 공급이 제한된 것, 그게 더 주목받을 수 있다는 관점이 나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포지션이 강해진다는 논리가 생깁니다. 수학적 희소성을 강조하면서요. 반대로 이더리움 쪽은 시대가 토큰화로 간다면 인프라가 더 중요하다는 논리가 붙습니다. 결제, 자산 이전, 디지털 계약, 그 기반이 된다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마지막으로 짚을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스트래티지가 현재 비트코인의 약 3%를 보유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회사는 비트코인을 팔 생각이 없다는 스탠스를 강하게 유지해 왔습니다. 그런 구조가 지속된다면 시간이 갈수록 상대적 비중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시나리오가 나옵니다. 반면 비트마인이 이더리움 5%를 확보한다고 해도 그 5%가 시간이 지나도 계속 5%로 유지되느냐는 또 다른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공급 구조와 시장 구조가 다르기 때문이죠. 오늘 내용을 다시 한 줄로 묻겠습니다. 연준의 유동성 주입은 시장 안정을 위한 처방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어딘가가 불안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전쟁은 정치 이벤트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본 흐름을 뒤흔드는 시스템 리스크로 번질 수 있습니다. 금값의 사상 최고치는 안전자산 선호를 드러내고 영국 중앙은행 쪽 경고는 신뢰 붕괴라는 키워드를 다시 떠올리게 합니다. 그리고 월가에서는 비트코인의 희소성 기반 전략과 이더리움의 인프라 기반 전략이 서로 다른 길로 자본을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즉 각각 따로 보면 뉴스인데 합치면 하나의 질문으로 모입니다. 신뢰가 흔들릴 때, 유동성이 풀릴 때 돈은 어디로 이동하느냐? 이 흐름을 놓치지 않으셔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업데이트된 내용으로 우리가 나가야 할 방향은 이겁니다. 얼마 전 트럼프 행정부가 델타포스를 투입해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을 정역체포로 베네수엘라 중앙은행 금고에 잠들어 있던, 그리고 마두로가 은닉해둔 것으로 추정되는 약 60만 개의 비트코인과 세계 1위의 석유 매장량이라는 확실한 담보물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린란드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한 얼음 땅이 아닌 AI와 양자 컴퓨터 시대의 필수적인 히토류, 그리고 데이터 센터를 식혀줄 천연 냉각 시스템이라는 에너지 인프라를 확보하기 위한 보석입니다. 최근 트럼프의 행보에서 에너지와 관련된 굵직한 이슈는 일론 머스크의 발상과 연결점이 있는데요. 최근 머스크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래의 화폐는 달러나 금이 아니다. 결국 전력량, 즉 에너지가 곧 화폐가 될 것이다. 지금까지의 화폐는 신용, 즉 미국 정부가 안 망한다는 믿음에 기반한 종이 쪼가리였으니 말이죠. 하지만 AI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데이터 센터를 돌리고 로봇을 움직이는 건 종이 돈이 아닙니다. 전기입니다. 전기가 끊기면 AI도, 금융도, 비트코인도 멈춥니다. 에너지를 가진 자가 화폐를 발행하는 권력을 쥔다. 이것이 트럼프와 머스크가 꿰뚫어본 에너지 본위제의 본질이에요. 결국 이 모든 건 미국은 지금 달러라는 종이 쪼가리 패권이 저물어가는 것을 인정하고 에너지와 비트코인이라는 새로운 패권으로 갈아타기 위해 국가의 체질을 뜯어고치고 거라고 봅니다. 지금까지의 부자들을 보면 강남의 아파트, 맨해튼 빌딩 같은 부동산 RWA를 가진 사람들이었잖아요. 하지만 트럼프가 대형 투자자의 주택 매입 금지 행정명령으로 그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렇다면 앞으로의 부자는 누가 될까요? 여러분 중 인생을 바꿀 만큼의 부자를 꿈꾸고 계신다면 여기서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블랙록, 뱅가드 같은 월가 큰손들의 자금 주차장인 미국 주택시장을 트럼프의 행정명령으로 강제로 철거해서 나온 수천조 원의 돈은 어디로 흘러갈까요? 돈은 가만히 있으면 썩습니다. 어딘가로는 반드시 흘러가야 합니다. 부동산만큼 덩어리가 크면서도 아직 저평가된 새로운 그릇이 필요해진 시점에서 미 의회에서는 클래리티 액트에 대한 마크업 심사가 예정되어 있다는 소식입니다. 한쪽에서는 행정명령으로 구시대의 자산인 실물 부동산 매입을 막아버리고, 다른 한쪽에서는 법안을 통해 신시대의 자산인 디지털 자산 시장의 문을 열었어요. 그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에너지 인프라 RWA를 선점한 사람이 다음 세대의 부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머스크는 방향을 가리키고요. 트럼프는 판을 깔았습니다. 건물들이 아니라 에너지를 봐라. 부동산에서 돈을 빼라. 이 메시지에 월가의 움직임을 보면 가설은 더욱 힘을 얻습니다.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의 레리 핑크가 바보라서 가만히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DTCC, 미국의 탁결 재원과 손잡고 조용히 파이프라인을 깔고 있었을 겁니다. 최근 DTC가 발표한 스마트 나비 프로젝트와 캔톤 네트워크 테스트. 이게 전문 용어라 어렵게 느껴지시겠지만 쉽게 말해서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실물 자산을 코인으로 만들어서 기관들끼리 24시간 거래할 수 있게 만든 고속도로입니다. 이제 감이 오시죠? 결국 트럼프가 그린 큰 그림은 이겁니다. 부동산이라는 아날로그에서 돈을 빼라는 건 우리가 깔아놓은 RWA라는 디지털 고속도로, 그 위로 그 돈을 태워라. 여기서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블랙록이나 JP 모건 같은 월가 하이에나들이 자신들의 이 경원짜리 자금 흐름을 누구나 지갑 주소만 알면 실시간으로 다 들여다볼 수 있는 퍼블릭 블록체인 위에서 굴리고 싶어 할까요? 온도나 체인링크는 기본적으로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같은 퍼블릭 체인 위에서 돌아갑니다. 블랙록이 지금 1조 원어치 샀네 하고 전 세계가 다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기관 입장에서 이건 발가벗고 돈을 옮기는 꼴입니다. 자신들의 포지션이 노출되면 경쟁사에게 공격당하거나 선행 매매를 당할 수 있는데 미쳤다고 그 길을 주력으로 쓸까요? 그러니 냉철하게 생각해서 혹여나, 정말 혹여나 유튜브 조금만 검색해도 블랙록이 묻었다, 100배 간다 하며 너도 나도 추천하는 RWA 대장주를 들고 있으시다면 죄송하지만 장바구니에 온도 파이낸스나 체인링크 같은 코인들이 담겨 있다면 내려놓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제 말의 본질은 기관 자금의 현금화 혹은 송금 목적으로 자금을 이동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퍼블릭 체인과 만나는 인터체인지를 거쳐야만 합니다. 즉, 기관의 프라이빗 장부와 우리가 쓰는 퍼블릭 블록체인을 기술적으로 그리고 법적으로 연결해주는 유일한 연결고리. 그러면서도 머스크가 강조한 에너지 데이터까지 처리할 수 있는 미들웨어 코인, 이걸 이야기 드리는 건데요. 티커 세 글자를 딱 찍어드리면 속이 시원하시겠죠? 하지만 저는 리딩방이 아닙니다. 여러분께 고기를 잡는 그물을 드릴 거고, 기관들의 비밀 문서와 머스크의 발언을 종합했을 때 이 히든 코인은 반드시 다음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만 할 것입니다.
첫 번째 조건, 기관의 자금은 캔톤 네트워크라는 자기들만의 지하 벙커에 숨어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비트코인, 이더리움 다음으로 솔라나 신탁을 준비하고 있죠. 이게 무슨 신호일까요? 기관들이 캔톤 네트워크 지하에서 굴리던 자산을 밖으로 빼낼 때 가장 선호하는 출구가 바로 솔라나 생태계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즉, 여러분이 찾아야 할 코인은 이더리움 계열의 느려 터진 구형 모델이 아니라 기관들의 고속 거래를 감당할 수 있는 솔라나 기반의 인프라 안에 숨어 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두 번째 조건, 머스크의 영수증이어야 합니다. 이게 진짜 핵심입니다. 머스크는 화폐는 전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미래의 RWA는 빌딩을 쪼개는 게 아닙니다.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 데이터 센터의 컴퓨팅 파워, 이 무형의 에너지를 실시간으로 블록체인에 기록하고 토큰으로 바꿔주는 기술, 전문 용어로 디핀, 즉 탈중앙화 물리 인프라라고 하죠. 단순히 금융만 연결하는 게 아니라 에너지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오라클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조건, 규제 준수 딱지가 붙어 있는가입니다. 클래리티 액트, 이름부터가 명확성입니다. 익명성 뒤에 숨어서 자금 세탁이나 하는 코인들은 퇴출될 위험이 큽니다. 반대로 디지털 신원 인증 기능이 내장되어 있어서 이 돈은 마약 자금이 아니라 삼성전자가 보낸 돈입니다. 라고 꼬리표를 붙여줄 수 있는 화이트리스트 코인. 기관들은 오직 이런 코인만 파트너로 인정할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듣고 아직 어떤 코인인지 감이 잘 안 오는 분들, 그래서 지금 그게 뭐냐고 여쭤보고 싶으셨죠? 하지만 제가 공개적인 유튜브 영상에서 덜컥 그 이름을 언급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피해는 또 다른 일반인, 저희 구독자님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 김도현은 이 채널이 구독과 좋아요로 커지는 것에 도움을 주신 구독자님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도움을 드렸으면 드렸지 단연코 회원비, 멤버십 가입을 목적으로 연락드리지 않습니다. 이런 저의 선행을 반대로 악이용의 정보 공유를 빌미로 문자를 받아서 돈을 받고 알려준다는 식의 질이 나쁜 사칭 사기로 피해를 입으실 뻔한 분들이 있어요. 이런 범죄자들의 위험으로부터 간절한 도움이 필요한 구독자님들에게 정보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제가 직접 검토할 거고요. 지금 말씀드린 히든코인의 정보 받으신다고 무작정 담아야 하는 거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 지금의 가격의 2배, 아니 단기로 10%만이라도 변동되어도 그때 사둘 걸 하실 겁니다. 저는 확실한 목표가를 두고 지금 가격에서 40배 이상의 전망을 보고 있습니다. 100만 원이 4천만 원, 300만 원이 1억 원 이상이 될 큰 파동을 여러분들은 관점과 목표가 없이 가지고 있을 수 있을까요? 제 개인 번호입니다. 이 번호로 전기라고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꼼꼼히 확인 후 한 분씩 놓치지 않고 꼭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여러분 각자의 몫입니다. 알려드린다고 강제적으로 진행하라는 뜻이 절대 아니란 거예요. 세상에 무조건 오르는 코인은 없으니까요. 하지만 남들보다 한 발 앞서서 제가 분석한 기관과 캔톤 네트워크의 연결고리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와 관점을 미리 참고해보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정말 진지하게 공부하고 대응하실 의지가 있는 구독자분들에게만 공유해드리고 싶습니다.